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개별 등록까지 이제 했잖아요. 이번 시간은 일괄 등록입니다. 일괄 등록. 개별 등록 같은 경우에는 10개 미만일 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0개 이상 되면 이 일괄 요청, 일괄 등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일괄 요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괄 요청 관련된 그 이제 화면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요청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엑셀 파일인데 거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거를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추진한다는 게 이제 개별이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크게 어려움은. 그리고 엑셀 파일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순간에 자체적으로 또 검증 시스템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오류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업로드가 또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개별 등록은 그 어떤 엑셀 파일에다가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품목 일괄 등록이라 그래가지고 이 화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내용들이 보시면 일괄 등록이란 해서 여기 보시면 10건 이상, 이제 10건 이상의 품목을 동일 세무 품명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 양식을 통해 엑셀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거기서 요구하는. 근데 그 엑셀 파일을 또 올릴 때 내가 조금 이제 엑셀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수정하고 그러면은 오류가 나서 안 돼요. 그냥 거기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양식 그대로 그냥 해서 올리셔야지 내가 그걸 뭔가 어떤 뭐 함수를 바꾸거나 수식을 바꾸거나 내가 조금 잘해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는 어떤 그렇게 만지는 순간에 하여튼간 이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만지시면 안 되고 하여튼 거기 있는 요청 양식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최대 500건까지 올릴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보다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00건, 뭐 2000건 이렇게도 되기도 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실제적인 요런 옆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건 한 번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기 시스템입니다. 이 목록화 요청에서 품목 등록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별 요청이 있고 일괄 요청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개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괄 요청, 일괄 등록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뭐 상이 없으면 확인합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동의해달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동의를 누르고 그리고 보면 이제 요청자 정보부터 해서 전화번호, 그다음에 활용 용도, 뭐 어떻게 뭐로 할 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일괄 등록 자료 다운로드해서 이 등록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조작하거나 뭐 수식을 바꾸거나 함수를 뭐 하거나 내가 잘한다 해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업로드를 하는 요 방식인데 여하튼 이 순서대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냥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나와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순서대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계속해서 눌렀잖아요. 여기 뭐 품목 등록 매뉴얼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함 누르고 그 내용에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동의함 개인정보 관련돼서 뭐 동의하냐 안 하냐부터 해서 매뉴얼 읽었냐 안 읽었냐 해서 동의 이렇게 누른다고 일괄 등록 방법 두 번째 아까 일괄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 일괄 등록이라고도 하지만 일괄 요청에 의해서 등록되는 것들에 대한 순서가 이제 등록 방법이 아까 개별 등록할 때도 1번부터 한 11번, 12번까지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 때는 개별 등록, 일반 등록, 일괄 등록이랑 차이점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1번 아까 전에 품목 등록 매뉴얼이잖아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품목 등록된 거와 관련해서 유의사항, 그다음 개인정보 동의, 그리고 미동의 시 SMS 통보 안 돼. 저희 대부분 이거 그냥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홍보를 받아야지 알 수 있으니까 결과를. 안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뭐 선택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체크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 할 거라면. 요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아까 화면상에서 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냥 여기서 매뉴얼 그냥 보는 거잖아요. 매뉴얼을. 매뉴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매뉴얼 어떻게 하는지 순서에서 품목 등록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더 사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되게 보이시나요? 그냥 요거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34페이지 정도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봤냐 안 봤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매뉴얼 보고 그 다음에 동의함 누르고 아까 그 순서 위에 칸에 있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요청자 정보부터 해서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물품 분류 번호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릭을 하냐, 네. 물품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 일괄 등록 방법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세부 분명히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클릭을 하는 거죠.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세부 분명 검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동물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중분류 단계, 소분류 단계, 가축류, 대 보이시나요?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세부 분명 클릭하면 대분류 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분류 단계 여기 대분류 단계 보이시나요? 네. 대분류 단계에서는 산 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품 세부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대분류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 중분류 단계로 넘어가죠. 중분류 단계. 산동물, 반려동물 용품에서 중분류 단계로 쭉 나뉘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 중분류 단계에서 하나 더 클릭을 하면 이제 소분류 단계로 바뀌죠. 더 세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분류 단계에서 한 번 더 가축류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분류 단계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우리 쭉쭉쭉쭉쭉쭉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점점 세분류 단계로 내려와서 내가 정말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 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하위 구조로 내려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크게 포함한 거 내 조그맣게 들어가고 조그맣게 들어가고 조그맣게 들어가고.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다시. 요 내용이에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중소 세분류로 되어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대중소 세분류로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본명 및 본명 해설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전에 한동식물부터 해가지고 중분류돼서 소분류돼서 소분류에서 더 세분류로 내려왔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활용용도 아까 전에 활용용도 클릭을 해서 봤잖아요. 우리도 활용용도 보시면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 통상 마스를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스 그 밑에 우수조달 제품, 뭐 단가 계약, 총액 계약, 벤처나라, 혁신 제품 해서 여기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괄 등록 방법에 보시면 요거 세 번째죠. 일괄 등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괄 등록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괄 등록 그 아까 전에 화면을 보셨잖아요. 그 화면에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어 내려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끊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굳이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네. 왜냐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가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내가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홈페이지, 휴대전화 번호, 활용 용도 뭘로 할 건지 내가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 외울 필요도 없이 시스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 보시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안 익을 수도 있어서 아마 전부 다 책에다가 이제 이거를 풀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다 조목조목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훑어보는 데는 다 같이 이제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한 번 더 요약을 마지막에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심적으로 조금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한 번은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보시고 그다음 책에 있는 내용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눈에 좀 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세부적인 것들 또 한번 강조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요약을 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핵심적으로 잘 이제 집중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활용용도 뭘로 할 것인지 여기 나와 있죠. 일괄 등록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 등록 양식 엑셀을 내려받아 사전 정의된 등록 양식에 따라 품목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일괄 등록을 할 때 수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임의적으로 양식을 수정할 경우에 등록 과정에서 데이터 검증 오류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괄 등록할 때. 내가 기껏 작성을 해서 업로드 했는데 이게 오류가 나면 그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또.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된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굳이 차이가 있다면 개별 등록과 동일하나 등록하는 품목이 많으므로 각 품목의 용도에 맞게 일반용, 계약용, 시설자재용, 입찰 공공용, 물품관리용으로 정확히 구분해 입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주의사항들 일반 등록할 때 여기 보시면 오류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운로드. 이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여기 그리고 요 내용들 요게 품목 구분되어 있잖아요. 일반용 품목, 계약용 품목, 그다음 시설자재용 품목, 입찰 공고용 품목, 물품관리용 품목. 이 품목 구분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모든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냐, 계약서 작성용으로만 하냐, 원가 계산 용도로만 하냐, 나라장터 공고용으로만 하냐. 이거에 대해서 각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괄 등록기 첨부 파일, 이 이미지랑 요 내용들, 입력 형식들 뭘로 해야 되는지 확장자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등록 양식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어떻게 볼까요? 검색해서 한동물, 가축류, 개 대로 하고 선택하고 네. 그다음에 등록 양식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청 양식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양식에 맞게 하시면 돼요. 요 양식에 맞게. 보이시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입력하면 됩니다. 모델명이랑 단위랑 여기에 대해서. 네, 그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일괄 등록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아까 그 위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운로드 아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업로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표준 자료나 뭐 어떻게 하는지 작성 요령이나 이런 것들 다운로드해서 봐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이 내용들도 있잖아요. 기본 정묘들 뭐 국가명 뭐 OEM 생산 방법인지 OEM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문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내가 파는 공급 그런 거라 그랬죠. 공급 물품 같은 거. 그리고 제조업체냐 그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OEM 상품 경우에는 상표권이 명시된 제조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상표권이 명시된 제조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되어 있죠. 아까 국가 하면은 아까 봤잖아요. 대한민국이지 뭔지 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 여부인지 아닌지 이런 일괄 요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원산지 있고 주문자 상품 있고 제조업체 있는데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 OEM 같은 경우 공급 물품이라 그랬잖아요. 이 공급 물품으로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OEM은 공급 물품으로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책자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 순서대로 이제 보는 거니까. 여기 순서대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청자 정보부터 해서 세부 품명,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주문자 상품, 부착 상품인지. 그러면은 사업자 이게 검색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제조업체로 등록된 거면 상표가 쭉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사업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 화면까지만 보여드리지만 실제 클릭을 하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그 일괄 요청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냥 그 순서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일괄 요청 자료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업로드를 하고 물품 이미지, 첨부 파일, 그 다음에 외국산 물품 첨부 파일일 때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 요청 8번째죠. 8번째.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전체적인 머릿속에 순서만 조금 머릿속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뭐 개인정보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인적사항 적고 그 다음에 그 업체 물품의 어떤 특성에 대한 제공값을 입력을 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어떤 순서들이 머릿속에 쭉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이사이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들만 좀 맞춰서 머릿속에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일괄 등록 관련된 요청 자료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화면이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뭐 각 항목에 맞게 업로드 해야 된다. 첨부 파일은 압축을 해야 된다. 항목별로 압축을 해야 된다 해서 압축을 해서 엑셀 등록 양식에 따라서 이미지 규격서, 매뉴얼이나 도면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겁니다. 9번째.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업로드하는 거죠. 업로드하기 전에는 그 해당 항목별로 좀 맞춰야겠죠. 맞춰서 뭐 zip 형식으로 해서 압축 파일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화면들은 바로 그런 화면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 요런 화면들은 자료 업로드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업로드는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단지 이제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정 조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정하거나 그러면 오류 검증 결과에 오류가 뜨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걸러주긴 합니다. 여기 0건의 에러가 있습니다. 등록 가능합니다. 이게 뜨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뜨면 기분 좋은데 뭐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찾아봐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일치하면 이상이 없다고 뜹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일괄 등록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순서죠. 순서. 이 오류 내용이 있는지 재등록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자, 여기 보셔요. 그리고 여기 오류 내용이 있으면 또 오류 내용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자료 업로드 오류 발생 시죠. 아까 전에 이상 없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내용에 대한 3건의 에러가 있습니다. 뜨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미지가 뭐 조금 흐리다. 확장 자명이 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뜹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오류 내용이 있으면 오류 내용을 확인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일괄 요청 방법 10번째. 그냥 순서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이. 순서에 의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료가 되면 요청하기를 눌러서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등록 요청해서 품목 일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요청하기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럼 요청하기를 올리면은 연구원이나 누가 이제 확인을 하겠죠. 일일이 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문의 전화도 하고 또는 뭐 보완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뭐 한 2주 이내에는 거의 뭐 확인이 되더라.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 일단은 첫 시간에 제가 회원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목록화 요청해서, 그 다음에 개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일괄 요청. 그것도 개별 등록, 일괄 등록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개별 요청, 일괄 요청을 통해서 하는 그 절차들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배웠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목록화 요청과 그 입찰 참가 요청 여기에서 한 3-4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하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상에서 그냥 대부분 그냥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목록화 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이 목록화 정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장터는 나라장터에 맞게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용자 등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업체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업체 통해 가지고 조달업체 신규 등록을 해서 또 뭐 보시면 이용 약관을 통해서 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을 누르면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 기본 정보별로 대표자 정보부터 해서 이제 공급 물품으로 할 건지 제조 물품으로 할 건지 공사 기타 업종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공사 전문 주력 분야로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마무리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순서대로만 하는 거니까. 그 신청하고 나면은 당연히 등록 신청 안내문을 인쇄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등록하면 마무리가 된다. 여기 순서가 화면상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화면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웬만하면 큰 그
공과 사항이 없으면 대부분 등록이 된다. 그리고 예, 큰 그게 없으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록화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록화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목록화 요청을 통해서 내가 품목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근데 개별 요청이랑 일괄 요청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물품을 등록하려고 하는 게 몇 개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보기에 따라서 요걸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개별 요청을 했을 때도 개별 요청 방법에 대한 어떤 뭐 동의서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밑에 활용 용도랑 적고 물품 기본 정보 적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요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할 건지 이미지 업로드하고 보시면 파일 업로드하고 속성에 대해서 적고 이 순서대로 그냥 쭉쭉쭉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게 나와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서머리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제가 그 핵심적인 것들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나머지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처음에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신데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 조금 들어서 생각을 좀 하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강의 8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각 장별로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게. 핵심 포인트들을 또 제가 찝어가지고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뽑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만한 것들도 핵심적으로 조금 추려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합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머리를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제2장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이제 공급계획 수립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랑 뭐 이런 것들 확인을 이제 하실 줄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품목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 입찰 참가를 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급 계획을 알아야지 내가 그거를 낙찰을 받든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연 뭐를 중심으로 하는지 그거를 또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수요 기간 또는 발주 기간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공급업체나 조달업체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양방, 쌍방 간에 다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시스템이랑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공급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어디서 뭘 확인하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공급계획 수립에 어떻게 보면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공급계획 정보 수집 방법, 그다음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는 거, 선정하는 거,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게 되어 있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 공급정보 수집과 분석이 되어진 공급정보 수집과 분석. 이거는 나라장터에 그때도 제가 저번에 기본 교육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달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달 데이터 허브라는 곳에서 검색이 가능하면 검색이. 조달 데이터 허브. 이 조달 데이터 허브가 뭐냐? 오픈 API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누구나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오픈 AI가 바로 API, 오픈 API. 열려있다는 겁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분석 데이터, 이런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세분화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지금 한번 여러분들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네이버에다가 뭐 나라장터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 나라장터에 보시면 나라장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나라장터가 있잖아요. 나라장터. 요 나라장터에 클릭해서 들어가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라장터 클릭해서. 나라장터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나라장터 안에. 요 시스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이렇게 나라장터 시스템 안에 일단 들어가 계신 상태에서 이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 네. 나중에 실제 같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띄워만 놓으시고 상태에서 한번 이 수업 계속 듣겠습니다. 그거는 로그인 안 하셔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보시면 이용자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럼 데이터 제공은 오픈 API다. 데이터 시각화는 뭐가 되어 있냐? 주요 공공조달 통계, 조달청 현황, 조달업체 현황, 수요기관 현황 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료들이 거기에 다 모아져 있는. 관련 규정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 수요 예측, 콘잡트 예측, 빅데이터 실험실. 이 정도. 분석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실적 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이런 우리가 실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급업체든 뭐 저기 발주기관이든 여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곳에서 이게 이음장터나 뭐 벤처장터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그래서 조달 데이터 허브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나라장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적 자료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통합, 가공, 표준화해서 용도별, 주제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보고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이게 전반적인 그 내용이에요. 이 사진이 조달 데이터 허브 업무 흐름들하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업무 흐름들하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운영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나라장터든 쇼핑몰이든 혁신장터든 뭐 하드곡 관리 요 모든 요 내부 데이터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DB가 복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B가 실시간으로 보고화돼서 이 조달 데이터 허브 시스템에서 원천 데이터 통합을 수리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이제 바꿔준다는 거죠. 마트 영역으로. 규제, 통합, 요약, 통계, 자원 뭐 해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한다. 어디서 조달 사업을 하든 통계를 하든 아니면 정형을 하든 반정형을 하든 비정형을 하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서비스들을 조달청과 조달업체, 공공기관, 국민한테 사용자한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소집이 돼서 어떻게 가공이 돼서 어떻게 분류가 돼서 그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이용되냐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데이터 여기까지는 통합 수집, 통합 분석이고 여기 정보를 활용하고 여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나라장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라장터 여기 들어가시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 조달 데이터 허브 누리장터 비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달 데이터 허브 여기 있잖아요. 조달 데이터 허브 이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조달 데이터 허브입니다. 조달 데이터 허브 보이시나요? 조달 데이터 허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조달 데이터 허브. 물론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데이터 이용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지원 뭐 또 데이터 시각화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있잖아요. 보고서 목록. 통상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이 분석을 많이 보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보시면 자료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게 조달 데이터 허브입니다. 조달 데이터 허브. 조달 데이터 허브. 요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랑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조달 데이터 허브 일단 봤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죠. 아까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실제 들어갔는데 조달 나라 장터에 조달 데이터 허브로 들어갔잖아요. 조달 데이터 허브에 들어가면 데이터 제공부터 시각화 분석 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조달 데이터 허브 접속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 봤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허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조달청에서 이제 비로그인을 해도 오픈 API로 조회가 가능하다.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대국민 서비스 로그인 없이 공개 보고서 조회한다. 이용자 권한별 보고서 조회는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해서 차등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 여기 파워 유저도 있죠. 200명에 한해서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달청. 네, 모든 보고서 조회 및 보고서 생성하고 보고서 정기 구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만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로그인한 화면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데이터 공개 목록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통계도 있고 막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한번 볼게요. 우리 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기관 구분별이나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들이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응? 식기 기간도 뭐 25년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뀌죠. 내가 원하는 연도나 원하는 날짜나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납품 실적은 어떻고 납품 건수부터 해서 대략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쇼핑몰 키워드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쇼핑몰 키워드 분석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허브상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정보들을 확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발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확인이 가능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의 일을 또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데이터 시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형별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 전에도 한 번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예를 들면 광주다. 광주다 그러면 광주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겠죠. 이렇게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 크게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사 관련된 내용들 물품은 노란색이잖아요. 공사 가격이 아무래도 높죠. 거의 2,400억 가까이 이제 공사 수주액이 크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지역들에서 있었던 뭐 그런 어떤 공사 용역에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씌어지고 있구나. 또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에까지는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계약을 맺고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된 것들이 여기에 향해서 가공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에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짓말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달 데이터, 허브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요 뭐 보고서라든지 뭐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뭐 분기별로 월별로 뭐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 뭐 오픈 API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허브에 데이터 목록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이건 실무에서 그냥 예,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쭉 부담 없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목록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API 데이터 상세 내용은 뭐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냥 화면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화면상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도 보시면, 계약 현황 시각화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된다잖아요, 여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조달청 현황 목록, 또는 조달 통계. 기준연도, 뭐 25년도 거 한번 볼게요. 작년 거. 조달 방식은 뭘로 할까요? 전체 조달 할까요? 조달 업무, 뭐 물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소기업. 계약 방법은 뭘로 할까요? 일방 경쟁 해볼까요? 일방 경쟁. 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 그냥 클릭해서 그냥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할 때 뭐 뭘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외우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응? 단지 이제 뭐 할 때 조달 업무 영역에는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근데 똑같잖아요. 물품 용역 봉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기업 형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조달 방식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항목별로 뭐가 있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 세부적으로.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시각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시각화하고 어떻게 볼 수 있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으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분석 및 예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뭐 공사를 하려고 그런다. 하려고 그런다. 토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토목공사 관련된 뭐 5개년치 자료를 검색을 해서 어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내가 만약에 광주 지역에 있다. 그럼 광주 지역에 관련된 토목공사 사례라든지 그럼 어디 지자체 어디에서 어떤 과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수주를 했는지 어떤 계약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검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검색해가지고 그러면 검색을 하면 또 요일이 나올 거예요. 요일 언제 몇 월 달에 또 언제 몇 시에 뭐 이런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번 연도에도 11월 달에 뭐 이때쯤에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주를 통해서 발주 계획을 통해서 또 이번 달에는 11월이 아니라 10월 달에 하는구나. 또는 10월 달이 아니라 뭐 9월 달에 하는구나.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 허브만 보면 이게 가능해요. 그냥 분석 및 예측이. 여기 보시면 볼게요. 당연히 이게 데이터 제공하는 것과 시각화되는 조달 실적이나 계약 실적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볼수록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확인이.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뭐 쇼핑몰 키워드 분석도 있고 뭐 쇼핑몰 예를 들면 의자를 치면 의자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아니면 공공조달 수요 예측을 통해서 뭐 몇 월 달에 가장 많은지 어디 지역에서 얼마가 있는지 그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입찰원 잡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몇 시에 언제 입찰을 해야지 그나마 이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도표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 흐름도라고 돼 있죠. 화면 흐름도. 전반적인 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화면상에 보시면 쇼핑몰 키워드 분석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지금 나라장터 시스템 열어보셨나요? 거기 쇼핑몰 키워드 분석이나 수요 예측, 입찰원 잡대 예측, 빅데이터 실험실 이 내용들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한번 볼까요? 이 분석에 보시면 여기 쇼핑몰 키워드 분석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색 실적이 데이터 시각화나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에다가 뭘 한번 쳐볼까요? 뭐 의자 한번 쳐볼까요? 의자? 의자? 의자 1년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면들이 이게 거래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의자가 많이 팔렸는지도 나오고 검색량 어디서 많이 있냐 납품 실적은 얼마나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기관별로는 어디서 많이 검색을 했는지 그냥 치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어떤 여기 쇼핑몰 키워드나 혼잡도나 이런 것들 검색 엔진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게시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종합 쇼핑몰 계약 물품의 거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쇼핑몰 키워드 분석 기능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냐? 개별 수요기관에서 검색한 빈도와 검색량, 빈도와 수요기관별 해당 품명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빈도, 여기 보시면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 어디 선정한데요. 확인이 가능하다. 아까 봤죠? 아까 저는 이제 의자로 했지만 여기는 데스크탑으로 했잖아요. 여기는 데스크탑으로 했죠. 조달 데이터, 키워드 분석. 똑같죠? 거의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서 많이 했는지 의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네요. 보시면 공기업이 이런 데보다는 그럼 의자를 내가 판매하는 업체면 이런 데다가 좀 집중을 많이 해야겠죠. 또는 쇼핑몰에 올리거나 이런 곳에 집중을 하거나 그래야겠죠. 이런 그럼 뭐 의자는 또 어떤 의자가 많이 팔리는지 봐야지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잘 팔리지 않는 의자를 올리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서 이제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자 웬만한 사무실은 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오픈 API라 그러잖아요. 오픈 API. 누구나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이거랑 반대말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Private API라 그럽니다. 이 오픈 AI의 반대말은 이제 누구한테나 다 이제 오픈을 한 게 오픈 API라 그러면 Private API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API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갑자기 또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쇼핑몰 키워드 분석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어려운 거 없어요. 말도 여기 처리 절차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뭐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세부 상세한 분석을 하려면 세부 물품명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회해라. 검색 및 납품 실적 기관별 검색 건수가 조회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쇼핑몰 여기 키워드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관별 검색 추이 급상승 기간이나 해서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되게
데스크탑 컴퓨터, 작업용 의자, 디지털 뭐 LED 조명기구, 영상 감시 장비 이렇게 보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니까 통상 하나씩 많이 합니다. 하나 내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하진 않은데 여하튼 주별 월별로 집계 기준과 집계 기간이 기간별 선택하면 이게 추위랑 이런 것들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검색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검색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물품 상위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급상승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가 등록 분류된 상품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검색량이 많은 10개 물품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를 이제 많이 했는지 여기 보시면. 쇼핑몰에서 급상승한 거. 여기 보면은 디자인, 조명,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영상 감시, 책상, 캐비넷. 통상 보면은 조명들이 좀 많죠. 조명이 많은 편이죠. 조명. 이런 어떤 이게 하늘에 있는 요 조명들 있잖아요. 뭐 LED를 요새 많이 수정하잖아요. 또 요새 조명도 워낙에 좋은 게 많아가지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 교체 소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감시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의자라든지 캐비넷, 개인 어떤 그런 것들. 의자도 워낙에 좋아지잖아요. 요즘엔. 의자도 좋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10개 항목 항상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의자 아니면 또 CCTV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냉난방 기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에서 있다. 급상승할 수 있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쇼핑몰 분석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누적 건수나 계속 기출 나오고 있죠. 검색량이나 분석이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검색 구분하는 거. 이 보시면 얼마나 검색했는지 납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6개월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개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래도 의자다 보니까는 이제 교육용 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보면 최근에 월 검색량이 많은 거는 지금 공공분수사령부에서 많이 했네요. 보면 한 번에 뭐 의자를 바꾸는 일이 있나 봐요.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요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이렇게 상위 기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상세 분석을 통해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분석한 예측은 세부 품명 단위에서 제공되나 공공시장 전반에서 물품이나 용역 봉사의 조달 실행 주체와 조달 대상물별 연간 월간 수요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조달 수요 예측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으로 조달이나 계약 실행 주체의 수요 규모는 발주 방식이 중앙조달청에서 하는 중앙조달, 조달청에서 하는 건 중앙조달이라고 하고 개별 수요기관이 시작하는 자체조달. 예를 들면은 조달청으로 이제 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중앙조달이 되는 거고 지자체별로 뭐 춘천시, 홍천시 아니면 뭐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지자체별로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또는 수자원공사 그런 거 이제 자체 수요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조달과 자체조달로 이제 구분해서 나온다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들어가서 한번 봤었죠 이것도. 응?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 분석해서 보시면 공공조달별 유형 요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인지 자체인지 중앙에다 한번 해볼까요? 조달청에서 한 거. 조달청에서는 통상 어떻게 보면 큰 액수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중앙조달 공사에 어디 해볼게요? 대전 한번 해볼까요? 대전 하면 중앙공사 대전광역시에서 했던 중앙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자체로 한번 볼까요? 자체는 얼마나 있을까요? 중앙 말고 자체도 이렇게 나오고 그럼 공사는 크니까 물품으로 한번 볼까요? 물품
예를 들어서 내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뭐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 네, 부산도. 여기 보시면 보시나요? 여기 점선. 요거 실선은 과거의 실적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실선은 이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예상 추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월 달 것까지 지금 공사된 게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686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68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달 이후에 어떤 이 추이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물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앙인지 자체인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요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시각화로 보여준다. 이 보시면 공공조달 수요 예측. 어려운 거 없죠? 말이 지금 되게 이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공사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시면 물품이나 공사 용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내가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달이 많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서울 자체 용역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액수가 좀 크죠.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거의 뭐 돈이 엄청나네요. 아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서울 자체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 다 보더라도 거의 조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자체 용역, 서울특별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서울에 돈이 된다는 건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네. 서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 이게 뭐 조 단위잖아요. 거의 보면. 그러면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약간 뭐 대구 한번 볼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잖아요. 5,600억. 서울이 아무래도 더 큰 돈을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구분이. 네. 확인이. 이걸 통해서 내가 조달 업무를 보겠다 그러면 이런 거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떤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뭐 용역을 뭐 할 때 얼마가 내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비율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밑에 이제 얼마 안 되는 비율이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규모가 좀 큰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발주 계획이라든지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나의 사정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정에 맞게. 네.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달 유형별로 지금 몇 번씩 계속 클릭해서 보여드렸죠. 몇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앙 자재부터 해서 뭐 전부 다 이게 자체부터 해서 전부 다 이게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놨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한 번에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없잖아요. 이렇게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개 계속 화면에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중앙 자체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해지죠. 그럼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실적으로 하나하나 보긴 하는데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눈에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아까 지금 그 교재상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수요 예측 종합본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중앙 조달이냐, 자체 조달이냐, 뭐 이렇게 조달 대상물별로 공급 실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공급 전망 예측하는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들이 다. 여기 경기도 거 봤잖아요. 경기도 거 공공조달 이렇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봐야겠죠. 이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향후 예측 데이터일 뿐 실제 데이터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후 예측 데이터.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화로 보면 조금 더 보기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분석에서는 수요기간의 소재지별, 또 계약 방법, 총액이냐, 다수 공급자 계약이냐, 제3가 계약이냐 등 물품 분류별로 연간, 월간 단위에서 공급 실적 현황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분석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전에는 이 공공조달 수요 예측을 했잖아요. 이렇게. 수요기간 소재지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도나 뭐나 이런 걸로, 응? 수요 예측도 이제 가능한 거죠. 이거 보면 계약 구분별도 가능하고, 물품별로도 가능하고. 응? 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총액인지, 마스인지, 3자 단가 계약인지, 다수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총액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3자 단가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단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계약 구분별로 되어 있다. 여기 마스 3자 단가냐, 일반 단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소재지별 해서. 네. 수요기간 소재지별. 네. 나와 있죠. 이렇게 대구도 보고, 그 다음에 광주도.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 소재지별로. 또 더 클릭해 볼까요? 네. 점점 많아지죠. 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실제 보시면서 하시면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 말로써 이렇게 풀어서 적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위에서부터 그냥 클릭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응? 여기 보면은 입찰 시기를 예측하고, 또 계약과 공급에 필요한 입납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와 생산 또는 공급 가능성 점검에 안정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발주 계획을 통해서, 발주라든지 어떤 수요 계획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다른 거 없는 거거든요. 검색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일정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 수요 예측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 보시면, 일정 입찰 시간 안에 이제 몰리게 되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접속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느려진단 말이에요. PC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이런 네트워크 과부하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 허용량 초과하면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껏 준비를 잘해서 입찰하려고 하는데 입찰이 안 돼. 그럼 굉장히 애로하잖아요. 애로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실차를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입찰 혼잡도라든지 이런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에는 입찰을 조금 더 수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오픈 API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 혼잡도도 예측되어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입찰 혼잡도 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월별 날짜 22년도 날짜로 되어 있네요. 22년도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간 4세대 나라 장터니까 좀 달라졌겠죠. 비슷하긴 하지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석해서 입찰 혼잡도 분석해서 여기 입찰 혼잡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입찰 혼잡도 클릭해 볼게요. 하면 입찰 혼잡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본 데이터는 앞으로 7일간의 입찰 혼잡 예측 정보를 제공하므로 실제 입찰 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혼잡 시간대를 피해 입찰에 참여하셔서 안정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3월 3일 있잖아요. 2026년 3월 3일, 3월 4일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보다 미래의 날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찰 혼잡도 통상 다 이 시간대 가장 붐빕니다. 요 일과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이 시간대 가장 바쁘겠지만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일과 시간이 가장 바쁩니다. 그래서 요 어떤 일과 시간 내에 통상 많이 바쁘고 점심시간 또 밥을 먹으러 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그런 거긴 한데 이런 입찰 시간들을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이제 하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입찰 혼잡 수치 보시면 요게 여기 아까 어떻게 보면 요 화면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입찰 혼잡 수치. 네. 여기 그래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있잖아요. 이제 차세대 나라장터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제는 뭐 그냥 나라장터라고 하지. 근데 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조달 데이터 허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기능도 가능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실험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실험실이라고 해서 분석 여기 빅데이터 분석 랩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한번 네, 산동물 종류 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이거 이미지 통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파일이나 사진을 넣어서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화면상으로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키워드 기반이냐? 이미지 기반이냐? 이게 새로 생겼다. 네. 조달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 공급 대상 수요 기간 선정입니다.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